우리가 그러면은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막바지로. 현실이 암울하지만 암울한 현실을 일단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요거 우리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민주노총은 당원의 다수가 민주노총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를 통해 조합원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민주노동당 내의 당원 민주주의로 현실화시키지 못하였다. 오히려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쇠퇴해졌다. 그러니까 당의 어떤 관료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스타 의원들이죠. 노심소 그러니까 스타 의원들의 어떤 삼인주의 경향을 견제할 수 있는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당원의 다수였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자기 조합원에 대한 정치 교육을 독자적으로 했다면, 그걸 정치 투쟁을 해서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 세력화 이외에도 자신의 정치 세력화, 특히 정치 투쟁과 정치 교육을 했다면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 가능성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 내에 조합원 민주주의와 당원 민주주의가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많은 조합원들이 있었지만 그 조합원들이 실제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민주노총이 자기의 입장을 민주노동당에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가와 명망가 이런 중간 간부의 문제들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고. 자, 그다음 이거 이영동 봅시다. 넷째,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내에서 그리고 이들 밖의 비제도권에서 양 조직의 성숙한 제도화를 전제할 수 있는 급진적 주체의 형성이 미흡하였다. 민주노총 스스로 과도하게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몰입을 지연시킬 제도권 밖의 영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당 안의 사회주의 조직이죠. 당 안의 사회주의 정파가 초기에는 있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일부만 놔두고 사회주의 정파가 또 우경화됐다는 거죠. 당내에 변혁적인 주체 이게 형성되지 못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당 바깥에 대중투쟁체죠. 상설투쟁체가 있으면서 이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을 거리투쟁이죠. 이런 거리투쟁으로 가야 돼. 그래서 답은 뭐냐면은 의회 투쟁과 거리 투쟁이죠. 거리 투쟁이 결합해야 되는데 여기 못했다는 거. 거리 투쟁은 상설 연대체 이것이 그죠? 상설 연대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의회 투쟁은 두 가지가 균형 잡아야 돼. 뭐냐면 변혁 주체, 그죠? 사회주의 대중 조직과 그 다음에 스타 의원이죠. 스타 의원이 필요하죠. 이 스타 의원의 균형.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스타 의원이 끌려다녔죠. 즉, 당 안에 변혁적인 주체들. 간단히 말하면 사회주의 대중 정파, 사회주의적인 대중 조직이 없었고, 이런 지도자, 스타 의원들한테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 바깥에는 대중조직과 전선체가 튼튼하지 못했다. 노력은 했죠. 처음에 민중연대는 그나마 잘 됐어요. 민중연대를 진보연대나 민중의 힘으로 바꾸면서 잘 안 됐다랬죠. 잘 안 된 이유는 이 창설투쟁체는 폭넓은 투쟁체이기 때문에 노선을 폭넓게 가져가야 되고, 다수결이 아니라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소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다수결이죠. 다수결을 하려고 해서 실패한 거고, 그 다음에는 NLPD를 다 갖고 가야 되는데 당이 분열되면서 PD들이 이 상설 투쟁체에 들어가는 거를 거부했어요. 지금도 그 민중행동이죠. 민중행동에 있는데 노동당, 변혁당은 형식적으로 들어와 있지 활동을 안 해요. 정의당도 활동을 안 하고. 그래서 현재도 이 상설 투쟁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민주노동당은 의회에서 적극적인 제도정치 개입을 통해 대중투쟁을 지원하고 그 파급력을 최대화하면서 투쟁으로부터 얻은 제도적 성과를 다시 부문 대중들과 공유하는 것을 자기 활동의 방향으로 삼았다. 이러한 3자 동맹은 배타적 지지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진보적 대중정당은 대중조직과 전선체를 좌우 양날개로 삼는다라는 자주계열 나름의 양날개 노래에 근거한 것이었고 이러한 시도는 민중연대를 계승한 진보연대나 민중의 힘에서도 지속되었다. 양날개론이 자주계열에서는 당이 있고 왼쪽에 과격한 거죠. 왼쪽에는 전선체, 그래서 거리투쟁, 그거 오른쪽에는 개량적인 노동조합이 있다. 이게 자주계열의 양날개론이고 평등계열도 양날개론이 있어요. 평등계열의 양날개. 평등계열의 양날개는 강력한 산별노조, 강력한 산별노조, 그리고 강력한 원내 진보정당. 이거는 서유럽 모델이에요. 서유럽 모델. 서유럽 했죠? 이 서유럽 모델을 민주노동당에 가져가려고 한 건데, 그래서 주로 평등계열이죠. 평등계열들이 이 강력한 산별노조와 강력한 원내 진보정당을 두 걸 구사한 건데, 민주노총이 무늬만 산별노조죠. 양기석 함께남 사건도 보면은 무늬만 산별이잖아요. 원래대로는 공공운수가 나름대로 책임져야 되는데 방영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무늬만 산별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이 있었지만 원내 교섭단체 하지 못해서 힘이 없는 진보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등계열의 양날계열은 사회적 대타협이죠. 사회적 평등계열이 사회적 대타, 양날계열은 사회적 대타협, 코퍼라티즘. 그래서 당과 노조가 강력하게 결합을 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서유럽의 방식을 했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뭐냐면 영국, 독일, 프랑스와 한국의 경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가져갔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산업화를 배경으로 해서 당과 노조가 생겨났는데 차이점은 엄청나게 빠르게 조로화했다는 거죠. 그죠?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에 성장하다가 90년대, 2000년대에 후기 산업사를 되면서 저출산 고려 상황. 서유럽은 약 100년, 산업혁명 이후에 100년 동안, 이러한 그 자본주의의 전성기를 거치면서 후기 산업, 저출산 고려 상황인데 우리는 약 3, 40년 만에, 그죠? 3, 40년 만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고 고용 없는 성장이 와게 됐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서유럽과 그 한국의 유사를 보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죠, 그다음? 단체제 정당은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결성되어 혁명 노선을 수정하고 점차 체제에 순응하는 전황을 보인다. 단체제 정당이 체제의 통합되는 모습은 첫째 초기에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거부하는 태도와 이후 입장을 바꿔 체제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태도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는 정당의 지도자나 간부가 사회화되는 과정과 밀접히 관련된다. 유럽의 사회주의 다체제 세력 역시 좌파 정당으로 제도화되면서 과거의 이념적 급진성을 완화시켰다. 좌파 정당들이 반체제 정당으로서 속성을 상실하자 당내 급진 세력이 이에 반발하여 분당하였다. 그래서 조직적, 이념적 분당을 한다는 거예요. 서유럽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서유럽은 주로 어떻게 됐냐면 공산주의와 사민주의로 분열됐죠.
공산당과 3인당으로 분열됐다는 거.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 그죠? 그 다음에 독일 3인당과 독일 공산당. 영국에서는 아예 영국 공산당 분당된 게 아니라 영국은 처음부터 두 개로 색했어요. 자, 영국은 처음부터 두 개로 시작. 나머지는 분당됐고. 자, 한국도 분당되는데 한국은 어떤 분당이냐면은 노선 분열이 사회주의 분열 NLPD 그죠? NLPD로 분당됐죠. 민주노동당 자체가 NLPD로 분당이 됐다는 거에서 분당이 됐다는 거. 그래서 분당이 되면서 노선이 어떠냐면은 초창기 변형 노선에서 의회주의 노선으로 바뀐다는 거. 다 똑같죠, 이거는? 이런 게 바로 이념적, 조직적 분화라는 거예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경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민주노동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민주노동당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제도정당을 보게 되면 민주노동당의 제도정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있었고 비제도정당은 변혁 노동자의 힘 있었고 이 사회당은 계속 가게 된 거고 그래서 나중에 노동당과 합친 거고 이 민주노동당이 분화된 거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이렇게 분야로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면서 우경화가 된 거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종북주의 논쟁, 대선 결과 평가는 모두 8월간 주도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었다. 다수 세력에 있어 패권주의적 형태와 정치연합의 취지를 무색해 하는 승자특식주의가 난무했고 다른 한쪽은 분당을 하더라도 충분히 생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NL이 당직 공직을 많이 먹었죠. 1인 4표제, 1인 7표제 가지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PD 계열은 야 이건 뭐 NL이 다 먹는데 같이 못하겠다 하는 거고 근데 대중에게는 그게 아니라 쟤들은 종북이니까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2008년에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왜 심상정이 계속 두 번 그런 짓을 했는데 나가면서 민주노동당 때는 1심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때는 이석기 사건이죠. 빼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찍혀가지고 얘네들은 다 망할 거다. 종북정당으로 찍혀가지고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종북정당이라는 걸 확실히 대중적으로 인식시켰죠. 그래서 1심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분당했고 통합진보당도 이석기 사건에서 분당했고 그런데 1심의 사건으로 해서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나가면 진보신당은 성공하고 민주노동당은 실패할 줄 알았는데 웬걸커녕 그 다음에 2008년도 총선에서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다 떨어졌죠. 조승수, 그죠? 민주노동당은 5명 당선시키고 그게 먹히지 않은 거죠.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야. 2012년 나갔는데 그 다음에 진보신당이 통합진보당보다 표가 안 됐어. 근데 진보신당이 어떻게 정의당이 어떻게 승리했어? 이거는 이제 저거지. 해산된 거 아니야, 해산. 그죠? 국가로부터 해산됐잖아, 통합진보당이. 정의당이 통합진보당을 이긴 게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 때 통합진보당이 승리했어. 울산에서 구청장 당선됐잖아. 그죠? 울산에서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다만 이제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정의당이 그 진보정당의 대표성을 가져간 거죠. 근데 지금 또 다시 역전되고 있죠. 그죠? 정의당이 죽어가고 진보당이 대표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당 강령의 포기예요. 공통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똑같아요. 한국하고 유럽하고.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영국 노동당과 독일 3인당의 경우 창당 당시의 사회주의 강령을 최초의 집권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 강령으로 후퇴시켰다가 오늘날에는 사회민주주의 핵심 정강마저 포기하였으며 그 결과 창당 강령과 현재의 강령에 비교하면 사실상 창당 강령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당은 영국 노동당과 독일 3인당의
길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다. 다만 프랑스 공산당의 경우 친소적인 공산주의 강령을 유지하다가 미소데당트 시절에 일시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으로 완화하였다가 다시 공산주의 강령으로 복귀하였다. 하지만 프랑스 공산당은 소련 붕괴 이후 사회민주주의 강령 수준으로 다시 후퇴하였다. 3인당은 물론이고 3인당이 아니라 공산당까지도 창당 강령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창당 강령을 포기했다. 이게 그 특징이고, 근데 뭐 진보정당이라 그래? 그리고 이제 민주농당도 그 사회주의 정당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바꿨죠.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렇게 유럽에서 있던 거야. NL 계열은 무슨 진보적 민주주의가 독창적이라고 하는데 독창적인 게 아니에요. 뭐 쉽게 말하면, 아주 대놓고 말하면은 공산주의 노선이 의회주의 혁명, 의회를 통한 혁명을 노선적으로 인정한 게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야.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소련의 지령이었고, 이 소련의 지령을 김일성과 박헌영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그게 다시 되살아난 거야. 진보적 민주주의로. 또 민주농당도 똑같은 이렇게 창당 강령을 포기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한 거 알죠? 내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걸 반대했는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무엇인가 이런 문건도 내고 했는데 다수결로 포결로 통과시켰어요. 자, 그래서 프랑스 공산당 진보적 민주주의, 그죠? 샹피니 강령 똑같이 했어. 한국은 비슷해. 한국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 자주교를 마치 한국만 무슨 특별한 공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무슨 김일성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소련이 지령으로 해서 한 거야. 박헌영까지도 다 원래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하여라는 박헌영의 태제가 있어요. 8월 태제. 근데 이제 PD들은 박헌영이 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인정 안 하고 알지도 못해. 김일성이 한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러한 최고인 줄 알아. 자, 그 다음 이거 읽어봐봐. 그 다음 사람. 민주노동당은 노선에 있어 노동자 정당 노선과 민주정당 노선의 대립은 창당 당시 사회주의 강령 문제, 2003년 민시 당대회 당시 사회주의 노선 문제, 2011년 사회주의 삭제와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논쟁 등 평등계열의 사회주의 노선과 자주계열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랬는데 2011년 통합진보당 때 나는 심상정이나 진보신당의 탈당파들이 사회주의를 고소할 줄 알았어요. 근데 고소하지 않고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크게 문제 제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주계열뿐만 아니라 평등계열도 그죠? 이 사민주의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창당 강령에서 후퇴를 해서 우경화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강령개정위원회, 집권전략위원회 기획위원으로 있으면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저는 다수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지는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 공통점이야. 공통점이니까 한번 길게 합니다. 의회주의 몰입과 부르주아 정당과의 연대. 똑같죠. 비슷하게 나오게 되면서 자, 의회주의 경도는 수차게 얘기했죠. 서유럽의 경우. 그러니까 부르주아 공장과 연대. 영국 노동당이 어떻게 처음에 증언했다 그랬어요? 영국 노동당이 자유당과, 그죠? 자유당과 비밀 협상을 했다 그랬죠? 비밀 협상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독일 3인당은 심지어 보수당과도 연립정부를 하죠? 보수당과 연립정부. 그래서 이거는 후보 단일화와 연립정부. 자주계열을 원래 후보 단일 연립정부 열어놨고, 아까 말한 대로 평등계열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서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한편 공직 당선자를 배출하거나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정당 간의 경쟁은 거꾸로 당선이나 권력 창출을 위한 정당 간의 협조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정당들의 경쟁과 협조의 양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국가 권력 구성 방법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어느 것이든지 당선자를 늘리고 국가 권력에 참여하려는 것이었다. 좌파 정당 역시 야권 연대로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 당선자 수를 늘리려고 하였으며 연립정부 참여를 통해 국가 권력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주의 강령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보다는 당선자를 어떻게 늘리고 국가 권력이 어떻게 참여, 의원 많이 집어넣고 가능하면 연립정부에 가가지고 장관이라도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럽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고. 그래서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민주노동당 내 평등계열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때까지 중도 정당과의 후보 단일화 및 연립정부에 반대하였고 이들이 만든 진보신당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등이 후보 단일화를 하여 큰 성과를 낸 후 진보신당은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이었으며 점차 연립정부 수용론도 제기되었다. 노회찬, 심상정 등 평등계열이 민주노동당 및 국민참여당과 함께 창당한 통합진보당의 경우 부민주당 세력들이 대거 결합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연립정부 수용론에 기울어져 있었다. 심상정은 2011년 진보신당 전 대표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한 강연을 통해 민주당이 포함된 연립정부를 통해 2012년 정권 교체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정의당 시절에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연립정부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201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대표의 자격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연립정부 수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옛날에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막 자칭 PD, 평등계열이 뭐 자주계열이 후보 단일화 연립정부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들도 국회의원 한번 딱 되고 나서 권력의 맛을 보더니 입장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력, 노선을 관철하기보다는 권력에 접근하려는 게 이제 우경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이게 공통점인데, 그러면은 서유럽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